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늘 조용하고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드넓은 들판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나에게 생각하고 꿈꾸고 예리한 눈을 단련할 많은 시간을 주었다. 10대 시절. 나는 아버지의 낡은 엽총을 들고 깡통과 작은 짐승들을 조준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집착이 되었다. 한 발 한 발을 완벽하게 만들고 바람과 거리, 그리고 타이밍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자 했다. 군에 입대했을 때 그 기술들은 해병대 저격수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내 능력을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갈고 닦았다. 완벽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시간들. 나에게 사격 기술뿐만 아니라 집중의 규율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군대 밖의 삶은 쉽지 않았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의 전환은 혹독했고 특히 불명예 제대라는 멍에는 늘 나를 짓눌렀다. 한순간의 판단착오, 부패한 상관을 향해 분노에 차날린 주먹 한 방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이한 기회가 나타나기 전까지 방황했다. 새로운 삶. 그것이 비록 어둠 속을 걷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이 순간들은 나를 다시 사막으로 데려간다. 사막으로 데려간다. 아마도 내 조준경의 십자선이 지금 저 멀리 완벽하게 보이는 한 인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적절한 일일 것이다. 나는 테러리스트도 평범한 범죄자도 아니지만 바로 이 순간 나는 악당이다. 내 목표는 중년의 은행원으로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호텔 방 밖의 세상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젊은 동료와 뒤엉켜 있다. 내 임무는 오늘 밤 그의 이야기가 끝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다. 통신 채널은 암호화되었고 대금은 암호화폐로 지급되었다. 누가 나를 고용했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당국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퍼즐을 맞출 때쯤이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령일 것이다. 나는 조준경을 통해 계속 관찰한다. 나는 관음증 환자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사격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그들이 한창 행위 중일 때는 쏠 수 없다. 보통 남자가 끝나면 그는 옆으로 구르거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의 신호다. 나는 조준경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방의 일부를 훑어본다. 커플은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나는 여자를 힐끗 본다. 그녀는 아름답다. 계약상 그녀는 다치면 안 된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연인의 머리가 그가 화장실로 들어갈 때 터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정신적 상처를 남길지는 짐작할 수 없다. 나는 경계를 위해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목표에 너무 집중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지원 병력이나 어무 없이 혼자이므로 내 위치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다. 나는 은행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 맞은편 옥상에 있다. 나는 다시 조준경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거의 다 끝났다. 나는 자세를 바꾸고 주변 환경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진다. 그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절정의 순간에 비명을 지르며 몇 번 몸을 떨다가 예상대로 움직임을 멈춘다. 그는 화장실로 초대받았다. 나는 임무를 정확하게 완수하고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었다. 나는 여러 가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두 현금으로 선불 지급된 창고 중 하나에 장비를 숨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바람 피운 배우자들을 전문으로 노리는 암살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한다. 사격 부분은 간단하다. 나는 늘 소총을 잘 다뤘다. 농장에서 자라면서 나는 정기적으로 사냥을 했고 정확한 사격술, 특히 소총 실력을 키웠다. 나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의 본능적인 사격을 할 수 있었다. 해병대에 입대하여 저격수 학교에 갔을 때 탄도, 바람 저항 탄도학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을 배웠지만 그런 기술이 거의 필요 없었다. 나는 노련한 명사수들도 따라하기 힘든 본능적인 사격을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나는 해병대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고 나를 이 길로 이끌었다. 바로 배신한 아내였다. 유가은은 작고 검은 머리의 프랑스 유학파로 휴가 중 한바에서 만났다. 그녀는 활기차고 아름다웠으며 나에게 온갖 생각을 품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김진우와 우리 각자와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녀와 진우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좋은 친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행운을 빌어, 진우야.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볼 틈 없이 혼자 부대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다. 나는 종종 내가 겉도는 사람이 되거나 그녀가 나를 위해 친구를 데려오곤 했다. 3개월 후 진우는 그녀에게 줄 약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와, 진우야. 나는 꽤 큰 다이아몬드를 보며 말했다. 정말 크네. 정말 준비된 거 맞아? 그가 물었다. 알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지. 그는 아는 체 하며 웃었다. 그녀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진우가 청혼했을 때 가은의 눈빛은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다. 나는 흥분이나 기쁨을 기대했지만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간 후 평소의 반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신랑 들러리로서 나는 총각 파티를 주최했는데 그야말로 전설적이었다. 소대 절반이 참석했고 그날 밤은 술과 웃음, 혼돈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진우를 침대로 옮겨야 했고 그는 다음날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물론 댄서들도 있었다. 그들 없는 총각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진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 파티를 계획하기 전에 나는 심지어 가은과도 이야기했다. 선에 대해서 만약 그녀가 안 된다고 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진우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혼식은 작았고 신부의 부모님, 몇몇 친구들, 그리고 우리 소대원 몇 명만 참석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신랑 드러러였다. 2달 후 우리는 3개월간의 중동 파병 임무를 위해 사막으로 파견되었다. 나는 그 순찰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반군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마을을 수색하는 것이었다. 나와 내 정찰병은 내가 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찾았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내가 볼 수 없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진우는 하루 종일 이상하게 굴었고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으며 나에게까지 그랬는데 이는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걱정되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그저 빨리 출발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내가 진우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는 그 순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위치가 내 시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분대는 적과 교전했을 때 진우가 일어섰다고 보고했다. 그는 가라, 이 멍청이들아. 같은 말을 외치고는 마치 영화처럼 K 소총을 허리춤에서 쏘며 돌진했다. 그는 3미터도 채가지 못해 총에 맞았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나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여 미국으로 보내야 했다. 그때 나는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진우 씨에게 이게 비겁한 방법인 건 알지만 당신에게 말해야겠어요. 저 다른 사람이 생겼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 당신을 떠나요.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끝내는 게 최선이에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요.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존이 당신이 파병 종료까지 1달 남았다고 했으니
당신이 돌아오면 저는 나가 있을게요. 이혼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친구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요. 행운을 빌어요, 가은. 이런 빌어먹을 년.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소리쳤다. 진우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고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파병 기간은 진우의 시신을 미국으로 호송하기 위해 단축되었다. 우리가 관을 내렸을 때 가은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관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하지 마.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내가 그를 배신했잖아. 나는 그녀와 관 사이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때 나는 그녀와 함께 온 장교를 발견했다. 이상훈 대령이었다. 그가 위로의 제스처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것을 보자 내 속이 뒤틀렸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당신이 그녀가 그를 버리고 선택한 그놈이야? 대령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떻게 감히? 나는 맞받아쳤다. 당신은 임무를 앞둔 현역 군인에게 결별 편지를 보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 그만. 그가 고함쳤다. 나는 참을 수 없었고 내 첫 주먹은 그의 목에 정통으로 맞아 그를 무릎 꿇게 했다. 사타구니를 걷어차자 그는 땅에 쓰러졌고 헌병대가 나를 제압하기 전에 나는 그의 얼굴에 4번의 주먹을 날렸다. 나의 만족감은 나중에 우리 둘 다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을 때 찾아왔다. 그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나는 상관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연금 없이 제대했고 나는 1년간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불명예 제대증을 받고 풀려났다. 나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가은을 찾는데 1년이 걸렸고 그녀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프랑스계 캐나다인 사업가와 살고 있었다. 이상훈 대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다. 그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냥 멀리서 그녀를 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호원도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러면 그녀는 이유를 모를 것이고 나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기를 원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 때문에 왜 죽는지 알기를 바랐다. 그녀는 나를 쉽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친구들과 춤을 추러 갔고 예상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키스하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바에 서서 그 남자가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지켜봤고 둘은 출구로 향했다. 나는 건물을 돌아 따라갔고 그들이 주차장에 SUV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차를 몰고 갈지 보려고 내 차 옆에서 기다렸지만 그가 뒷문을 열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은이 뒷좌석에 몸을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 뒤에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나는 재빨리 그의 목을 졸라 그가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했다. 그녀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녀는 몸을 돌리다가 멈췄고 내가 구명 글록을 겨누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알아차리고 커졌고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진우가 안부 전하래. 나는 조용히 떠나기 전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총성이 바에 닿기도 전에 나는 사라졌다. 4시간도 채 안 되어 미국으로 국경을 넘었고 진우의 복수를 했다. 그것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배신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화해를 모색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이혼을 선택할 것이지만 항상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해결책과 그것을 제공할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하는 암살자가 되었다. 대체로 쉬운 일이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개인적인 보호 장치도 없었다. 약 4년간 이 일을 하며 꽤 많은 돈을 번 후 나는 한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내가 새 차를 사러 간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금융관리자였다. 그녀는 똑똑하고 예리했으며 매력적인 대화 상대였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하이힐을 신으면 키가 170cm에 가까웠으며 긴 다리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금융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상호 간의 끌림이 있었고 나는 한번 떠보기로 했다. 저와 저녁 식사하러 가실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너무 좋아요. 30분도 채 안 되어 우리는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 1년 반 후 짧은 연애 끝에 서연과 나는 200명이 넘는 하객,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내 부모님과 몇몇 군대 친구들이 참석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세상과 서연에게 나는 집에서 일하는 성공한 금융관리자였다. 나는 잦은 출장을 고객과의 미팅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내 삶의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서연은 훌륭했다. 그녀는 내 금융일을 항상 지지했고, 내가 출장을 가도 항상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으며,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자주 관계를 가졌다. 서연은 혼자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춤을 추러 갈 때조차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 계약은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졌고 나는 고객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오직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고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했다. 고객은 언제 어디서 목표물이 제거될지 전혀 몰랐다. 대금은 지급되었다. 돈은 가상계좌로 이체되었고 계약이 완료된 후에야 풀렸다. 내가 일을 완료하지 못하면 돈을 환불했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희생자들과 개인적인 연관이 없었고 암호화폐 결제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법 집행기관은 한 번도 내 근처에 온 적이 없었다. 내 목표물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비율은 약 10대 1이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여자들은 보통 그들이 죽기를 원했다. 여자가 배우자를 배신하면 그들은 보통 다른 남자가 제거되기를 원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고객은 후한돈을 지불했고 나는 바람 피운 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다. 결혼 3년 후의 삶은 순조로웠고 서연과 나는 첫 아이를 낳았고 불과 18개월 후에 또 한 명의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마침내 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대학에 갔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자 서연은 공허함을 느꼈고 대리점으로 돌아가 일했고 나는 가끔 출장을 가는 것 외에는 주로 집에서 일했다. 나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두 건의 계약만 더하면 충분했다. 나는 현재의 삶에 지쳐 있었고 계약을 찾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게시판을 훑어보다가 2건의 일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는 근처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나라 반대편에 있었다. 나는 지역 계약을 맡았고 그것이 내 마지막에서 2번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표는 최태식이라는 남자였다. 첨부된 파일은 매우 상세했다. 최태식은 단체 보험 판매원으로 내주를 포함한 3개 주를 담당하며 자주 출장을 다녔다. 그는 박선희와 결혼하여 폴, 메리, 시반이라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다. 사립 탐정의 보고서에는 그가 4명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현재 집에서 80km도 채 안 되는 호텔에 일주일간 머물고 있었다. 파일에는 호텔 이름과 그의 방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그가 자주 함께 여행하는 여자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가 동반자가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파일에 있는 사진들은 최태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전형적인 사진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사진이 왜 있는지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항상 있었다. 조사는 매우 철저했다. 나는 구글에서 호텔을 검색했고 최태식의 방이 5층 동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글 어스에서 빠르게 확인한 결과 호텔 상층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미완성 건물이 있었다.
주변 풍경 때문에 최태식의 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건물들은 3층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서연에게 다가오는 출장에 대해 말했다.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목요일, 어쩌면 금요일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출장은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녀는 비난보다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잘 안 되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그럼 주말은 함께 보낼 수 있겠네. 우리는 주말 내내 침대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럴 뻔했다. 정말 멋졌다. 금요일 밤, 우리는 토요일 내내 자비를 하다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겼다. 토요일 저녁 나머지 시간과 일요일 대부분은 침대에서 함께 보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집을 나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했다. 거기서부터 나는 근처 창고까지 약 1.5km를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런 일을 위해 사용하는 눈에 띄지 않는 차, 즉 경찰의 조사를 통과할 만큼 강력한 위조 신분증으로 등록된 완전히 평범한 회색 현대 소나타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 목적에 완벽했다. 나는 내 자리를 잡았다. 버려진 건설 현장의 7층에 내 소총은 목표물의 호텔 방 창문을 향해 있었다. 그날 오후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잠시 짐을 풀고 짧은 전화를 한 뒤 떠났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그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조준을 풀고 앉아서 기다렸다. 발각될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6시 이후에 돌아왔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기 위해 곧장 욕실로 갔다가 침실로 돌아왔다.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그의 체격은 여성들에게 그의 매력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마르고 매력 없는 몸매였기에 그의 매력은 몸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약 30분 후, 그는 옷을 입고 다시 떠났다. 나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가 동반자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렸다. 나는 그의 머리를 쏘기 전에 그의 불륜 증거 사진을 찍을 계획이었다. 계약서에는 여자의 운명에 대해 언급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녀를 살려줄 것이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남자에게 끌린 외로운 여성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정보 없이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방의 불이 다시 켜졌다. 조준경을 통해 보니 목표물이 키가 크고 검은 머리의 여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문에 밀어붙이고 거의 즉시 무릎을 꿇었다. 몇 층 위 내 위치에서는 그녀의 등이 나를 향하고 있어서 그의 하반신만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서로에게 매달린 채 그들은 침대로 향하면서 옷을 벗었다. 침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는 완전히 알몸이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밀어 눕혔다. 그녀가 뒤로 누울 때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내 유리한 위치에서는 그들의 상반신만 볼 수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뒤로 젖혔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준경을 조정했다. 그 순간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 위해 모든 자제력을 동원해야 했다. 대신 나는 조준경에 연결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디지털 사진을 찍었다. 다음 3시간 동안 나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기록했다. 이 커플은 성관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커튼을 치거나 불을 끄는 것을 잊었고 덕분에 길 위에 누구에게나 쉽게 보였다. 마침내 나는 지쳤다. 그들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을 더 가졌다. 불이 꺼지자 나는 뒤로 기댔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조준경을 통해 찍은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여자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리고 있었고 쾌감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나는 확대해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 익숙한 눈에서 내 피는 차갑게 식었다.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은 내 아내 서연의 것이었다. 생각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암살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내 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희생자나 그들의 배우자와의 모든 접촉을 피하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들을 제거한다면 나는 경찰이 가장 먼저 신문할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알리바이는 철저한 조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나는 서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그녀를 쏴버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평생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문득 내가 계약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살려두는데 덜 신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누군가가 나를 놀리기 위해 내가 서연의 불륜을 목격하도록 이 상황을 꾸몄을 수도 있다. 법 집행 기관일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내가 즉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조준경 안에 누군가를 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계약과 관련된 누군가가 복수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 나는 일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것이 우연하거나 자연스러워 보여야 했다. 서연은 기다릴 수 있었다. 나는 장비를 챙겨 지정된 창고에 보관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이 일에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호텔에서 추가적인 전자장비를 가져와 그들의 차를 찾아 두 차 모두에 몰래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우리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평소의 활동을 계속했다. 나는 전자키 카드를 사용하여 그의 호텔방에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철저한 수색 결과 예상치 못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짐 속에는 혈압약과 비아그라 몇 알만 있었다. 나는 방 주위에 몇 개의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 나는 계약을 완료하는 데 4일이 있었고 서연에게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내 위조 신분증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호텔 방을 예약했다. 합법적으로 머무는 것이 모든 것을 단순화할 것이다. 나는 또한 호텔의 감시 카메라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만 있고 계단이나 방 근처 복도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 종일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서연은 출근하고 헬스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남자의 추적 장치는 그가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속으로 분노하며 만약 그녀가 그를 집에 들인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둘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맹세했다. 다행히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6시 직후 약 5블록 떨어진 곳에 멈췄을 때 서연이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어젯밤에 보고 싶었어. 전화할 줄 알았는데. 나는 대답했다. 미안, TV 앞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너무 늦었더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방해 안 했어.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서연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아마 다른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회의는 어땠어?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회의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출장은 없을 거야.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럼 목요일 대신 금요일에 오는 거야? 그녀는 거의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별로 실망한 것 같지 않네? 나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아니 전혀. 그녀는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냥 이게 자기 마지막 출장이라서 기쁜 거야. 하루 더 걸려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 오늘 밤에 뭐 할 거야? 나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물었다. 방금 헬스장에서 와서 TV 보면서 쉴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농담으로 말했다. 그럼 일찍 자야겠네. 우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기억나?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집에 와야 한다고. 그녀는 작게 웃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보고 싶어.
잘 자. 나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다음 전화는 가끔 나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화학자 친구에게 걸었다. 나는 그에게 심장마비를 모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을 가져와 호텔로 돌아왔을 때 목표물은 방에 있었다. 나는 카메라에 접속했고 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 주얼스, 그가 쾌활하게 말했고 나는 움찔했다. 서연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 남자가 자신을 주얼스라고 부르게 내버려 두다니.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아니, 방금 들어왔어. 1시간만 줘. 7시 반에 아래층에서 만나. 네가 결혼한 그 비참한 남편놈은 있게 해줄게.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후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아니, 서연아. 널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자기야, 제발.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쳐다보았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오늘 밤 그의 재미는 끝난 것 같았다. 몇 분 후 내 전화가 울렸고 서연이었다.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 난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는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아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은 게 생각나서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이상했고 거의 슬픈 듯 했다.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해. 난 괜찮아. 그녀는 너무 빨리 단언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녀의 전화에서 다른 전화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카메라를 힐끗 보니 최태식이 다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분명히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우리 그냥 좀 얘기할까? 내가 제안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을 거 아니야. 나는 그녀가 무엇을 선택할지 기다렸다. 나와 계속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연인에게 돌아가 더 달콤한 말과 또 다른 하룻밤을 보낼 것인지.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니, 그냥 장난이었어.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있잖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잘 자. 내가 맞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잘 자, 주얼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그녀가 최태식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내 목소리의 차가움을 알아챘을지 궁금했다. 전화가 다시 울렸고 그가 대답하자 환한 미소가 돌아왔다. 안녕, 자기야. 응,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그냥 내 자신감 부족이었어. 난 그냥 너에게 최고의 연인이 되고 싶고 네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치에서 저녁 먹을까? 7시로 예약할게. 응, 나도 사랑해, 서연아. 잘 자. 그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걸까? 곧 알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룸서비스로 음식과 맥주를 주문했다. 내가 행동할 시간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음식이 도착하고 직원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최태식이 식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가 문구멍으로 나를 보지 못하도록 옆으로 비켜서 있었지만 그가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내 소음기 달린 글록의 총구를 보고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안녕하세요, 최태식 씨.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고 문이 내 뒤에서 닫히자 그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뭘 원해? 그가 더듬거렸다. 지갑에 50만 원 정도 있는데 가져가도 돼. 나는 작게 웃었다. 무례하시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슨 대화? 그가 물었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제 고용주께서 당신이 꽤 잘하는 분인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 아내 박선희 씨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답니다. 이미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 저는 알아챌 것이고 당신을 쏠 겁니다. 최태식은 창백해졌다.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긴장 푸세요. 당신을 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번거롭게 들리고 당신 아내는 당신이 죽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이 만났던 모든 여자를 찾아내서 그들의 남편에게 알릴 겁니다. 만약 지금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면 저는 이 방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지 않고 떠날 겁니다. 공평하게 들리나요? 나는 그가 주문한 맥주 캔을 집어들었다서 한 모금 마셨다. 이게 여기서 파는 맥주 중에 제일 좋은 건가요? 나는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최태식의 눈은 문 쪽으로 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뚜렷했다. 내가 모든 걸 말해주면 날 쏘지 않을 건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을 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언했다. 저는 갈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떠난 후에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마 당신이 잘 구슬리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최태식은 실망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또 뭘 알고 싶어? 내가 말했다. 나는 4명의 여성의 이름과 거주지를 열거했다. 그의 놀란 표정은 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나는 한 사람, 서연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전체 이야기를. 최태식은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4개월 전에 보험을 팔기 위해 그녀의 대리점에 갔는데 우리는 잘 맞았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고 몸매도 끝내줬어요. 저는 저항할 수 없었죠. 점심을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했어요. 그는 불안하게 침을 삼키고 계속했다. 점심 후에 그녀가 그날 밤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해서 놀랐어요. 그녀는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없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제 호텔로 갔어요. 그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줬어요. 나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그녀를 몇 번이나 만났어? 내가 물었다. 8번이나 9번? 그가 인정했다. 그녀의 남편이 없을 때마다 그녀는 전화를 했어요. 가능하면 저는 여기 왔어요. 심지어 그녀 때문에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어요. 그녀는 그들 중 누구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그는 기억에 잠겨 작게 웃었지만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맥주를 다 마시고 미니바를 힐끗 보았다. 한 잔 더 마셔도 될까? 그가 망설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예의는 지킵시다. 오해 때문에 당신을 쏴야 한다면 유감일 테니까요. 최태식은 불안하게 킥킥거리며 맥주를 한 잔 더 가져와 앉았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래서 서연은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녀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그녀는 초보자치고는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그녀의 남편을 모욕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죠. 제가 그를 그 새끼라고 불렀더니 그녀가 저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그녀가 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최태식이 웃었다. 그녀는 이상한 분열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부부는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헌신적인 아내고, 다른 부부는 재미를 위해 나를 찾아오는 여자예요. 마치 그녀가 어떤 모순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뒤로 기대어 그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이 같은 관점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작게 말했다. 갑자기 최태식이 얼굴을 찌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그냥 소화불량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맥주 때문인 것 같아.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문지르다가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살려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태식.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를 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는 힘없이 흔들렸고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서연이한테서 떨어져 있어야 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내 아내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고 눈이 뒤집히기 직전에 그는 움직임 없이 쓰러졌다.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몸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10분에서 15분이 더 걸릴 것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내 존재의 모든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웠다. 나는 TV를 작은 소리로 켜고 화면 앞에 음식을 배열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나는 부검 결과가 그가 자연사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그가 죽었는지 확인한 후 그의 방문에 방해하지 마시오. 표지판을 걸어 복도가 깨끗하도록 했다. 다음 날 내 방으로 돌아왔고 서연은 오후 5시 30분경에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명랑하게 물었다. 훌륭했어. 내가 대답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문제도 곧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이게 마지막 출장이니까. 주말에 제주도로 날아가는 건 어때? 내가 공항에서 널 데리러 갈게. 그리고 축하할 수 있잖아. 심지어 휴가로 연장할 수도 있고. 넌 휴식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 일도 사실 필요 없잖아. 서연이 웃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내일 베리 씨와 얘기해 볼게. 내일 밤에 전화해서 비행기 표 예매할게. 좋아. 내가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엔 뭐 할 거야? 늘 하던 대로지. 그녀가 대답했다. 끝내야 할 일이 좀 있고 그 다음엔 영화를 볼 거야. 나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녀가 7시에 저녁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40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준비 다 됐어.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일 얘기할까? 알았어, 알았어. 저녁 맛있게 먹고 편히 쉬어. 내가 말했다. 잘 가,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8시 30분에 최태식의 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방해하지 마시오. 표지판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청소 직원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서연이 레스토랑에 갔다가 잠시 기다린 후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태식이 늦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20분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호텔 직원이 서연을 뒤따라 들어가면서 문이 삐걱거렸다. 그들은 최태식이 저녁 식사 옆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은 서둘러 그에게 달려갔고 서연은 문가에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직원이 그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최태식은 분명히 죽어 있었다. 네, 죽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돌아서서 가버렸다. 호텔 직원이 그녀가 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을 떠나고 있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 도착했다. 수색 후 그들은 방에서 그의 약을 발견했고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병력과 사망 당시의 상황은 이 결론을 더욱 뒷받침했다. 질문을 받았을 때 호텔 직원은 한 여성이 그 남자를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 초에 이 여성이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의 신원은 알지 못했다. 직원은 또한 최태식이 종종 여성 손님을 맞이했으며 그들을 콜걸로 의심했지만 최태식이 팁을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사가 끝난 후 나는 감시 장비를 회수하여 포장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 최태식의 차에서 GPS 추적 장치를 제거한 후 떠났다. 토요일 아침 나는 공항에서 서연을 데리고 내가 빌린 풀빌라로 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고 특히 개인 수영장과 선배들을 보고는 더욱 그랬다. 옷 갈아입고 올게.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 전에 잠깐 얘기 좀 할까, 주얼스? 내가 물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알잖아, 나 그렇게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 그녀가 말했다. 왜? 내가 물었다. 최태식이 그렇게 부를 땐 괜찮아 보이던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애썼다. 최태식이 누군데? 그 사람 알아? 최태식, 보험 판매원.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잤던 사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전화도 못하고 잠들었다고 나한테 말했던 월요일 밤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내가 말했다. 무슨 말 하는지, 뭘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내가 조준경을 통해 찍은 사진. 그녀가 등을 대고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 그녀가 작게 말했다. 아, 그게 할 말의 전부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 얼마나 됐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 4개월. 그리고 그가 첫 번째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내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 정말 이래야 해? 그녀가 물었다. 뭘? 내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 내가 맞받아쳤다. 정말?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독창적인 건 생각 못했어? 하지만 네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 그녀가 말했다. 뭔데?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나는 그녀가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멈추고 그녀가 말하게 두었다.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결혼한 지 꽤 됐지. 나는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해? 그녀가 침착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을 생각하며 잠시 멈췄다. 나이가 들면서 좀 줄었지.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말을 더 하기 전에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정확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우리 10대 같았어. 매일. 때로는 여러 번. 그 단계가 지나가도 우리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관계를 가졌고 그건 정말 환상적이었어. 당신은 내 최고의 연인이었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러다 당신이 출장을 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가기도 했지. 나는 거의 매일 섹스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그것 없이 지내기를 기대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고 평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밤 당신이 없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헬스장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것은 당신이 내 안에서 일깨운 욕구를 충족시켜줬어. 다음 날 나는 끔찍했고 당신이 알아챌까봐, 상처받을까봐,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나는 거의 당신을 덮쳤고 일주일 내내 매일 침대에 있었어. 그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었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떠나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랬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나 자신에게 몇 가지 규칙을 세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설명하면서 부드러워졌다. 첫째, 나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당신이 나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은 항상 내 첫 번째이자 최고의 연인이었어. 둘째, 나는 여기에 누구도 데려온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무시하는 암시만 해도 나는 즉시 모든 것을 끝냈어. 셋째, 나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았어. 잡힐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또한 임신할 수 없도록 했어. 나는 자궁내 장치와 피임 임플란트를 사용했지. 우리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중단했어. 증거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가 있어.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다. 응, 나는 우리가 함께 있는 내내 이 짓을 했어. 당신은 나를 너무 흥분시켜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어. 하루나 이틀은 괜찮았지만 그 이상은 출구가 필요했어. 그건 모두 육체적인 것이었어.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감정을 가진 적이 없어.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는 당신이야. 당신이 이게 마지막 출장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나는 마침내 최고의 남자를 집에 두게 될 테니 더 이상 이류 대체품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메었고 그녀는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말을 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내가 잡힌 순간과 일치했다는 거야. 내 마지막 순간이라고? 나는 회의적으로 물었다. 그 사진들은 월요일 거야. 넌 이틀 이상 섹스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잖아. 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놀러 나가지 않았다고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작게 웃었다. 화요일에 그가 호텔에 돌아왔다고 전화했지만 그는 다시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는 사과 전화를 했고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오늘 밤은 끝났다고 말했어. 우리는 수요일에 만나기로 계획했지만 대신 그는 심지어 그녀가 사과의 의미로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래서 화요일에 우리가 통화할 때 받은 전화는 내 엄마한테서 온 게 아니었네? 내가 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미안해 보였다. 아니었어. 그녀가 작게 말했다.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었지만 그만둘 만큼은 아니었지.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 그 통화에서 나를 듀얼스라고 불렀어?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 너 이미 알고 있었어? 사진은 화요일 아침에 나에게 보내졌어. 내가 설명했다. 이전 통화 녹음과 함께.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끔찍했을 거야. 자기 일에 집중해. 내가 화요일에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지. 그럼 주중 다른 날은 어땠어?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기로 했어. 그녀가 인정했다. 네가 네 쇼를 볼 예정이었을 때 말이야? 내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나는 실제로 봤어. 좋은 영화였지만 완전히 집중하지는 못했어. 그녀가 고백했다. 그날 밤 그를 만나는 것은 내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 마치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과 같았지. 나는 먹어야 했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거야. 그게 어렵다는 거 알아. 네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내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고, 나는 결코 그것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건 너하고만 하는 거야. 너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 수요일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그녀는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나기로 했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레스토랑에서 45분 동안 기다렸고 너무 화가 났어. 나는 전에 바람 맞은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의 호텔로 갔어. 그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서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어. 나는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가 스테이크에 얼굴을 받고 벌레처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 의사들은 그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비아그라와 섞었다고 말했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아마도 그것이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거야. 내가 말했다. 적어도 그가 너를 대접하는 동안 죽지는 않았네. 그건 정말 불편했을 거야.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 정말 큰 혼란을 일으켰을 거야. 그의 불쌍한 아내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다. 사실 나는 그녀가 바로 나에게 사진을 보낸 사람이라고 의심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네가 그를 다시 만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말하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건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이야. 하지만 너에게 상처를 준 것과 네가 알게 된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출장이 끝나서 더 이상 이 짓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하지만 네가 계속 가는 한 나는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약 네가 알게 되더라도 나에 대한 내 사랑이 여전히 내가 왜 너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만큼 강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 내가 물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어. 내가 일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출장에 너를 데려갈 수도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네가 지금의 삶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내 일을 사랑했고 우리는 함께 멋진 삶을 살았어. 나는 이걸 계획하지 않았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내가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와인 한 병을 열고 각자에게 한 잔씩 따랐다. 나는 와인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넸다. 나는 앉아서 내 잔의 절반을 한 번에 마셨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멋진 성생활을 했고 자주 친밀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떠났을 때 힘든 것은 너만이 아니었어. 나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섹스를 하지 못했어. 나는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 다른 여자들과 하지만 나는 우리의 서약을 지켰어. 나는 네가 어떻게 육체적 욕구가 모든 것, 우리의 약속, 우리의 결혼, 우리의 함께한 삶을 압도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섹스 때문이었어? 섹스 중독이라고 말하려는 거야? 우리가 널 치료받게 해야 해?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아니, 제발 내가 말을 끝내게 해줘. 나는 네가 설명하게 해줬으니 나에게도 같은 예의를 보여줘. 나는 그녀의 잔을 채우고 내 잔을 따랐다. 나는 질문이 많아. 어떻게 섹스와 사랑을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여자가 아니라. 만약 네가 그들 중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넌 형편없는 섹스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어. 그게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미래는 어때? 남자의 성욕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일부 여성의 성욕은 증가해. 내가 더 이상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침대에 젊은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할까?
우리 결혼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심지어 수백 명의 남자들과 넌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게 네가 나에게 치명적인 질병, HIV를 옮겼을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아. 넌 심지어 우리 둘의 목숨을 앗아갔을 수도 있어. 그게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남겨둘까? 그녀는 손을 꽉 쥐고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최태식은 쓰레기였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너에게 감정이 있었어. 그는 내가 전화할 때마다 다른 여자들과의 약속도 취소했다고 나한테 말했어.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언제 최태식과 얘기했어? 아,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죽은 밤에 얘기했어. 나는 네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앞으로 몸을 숙였고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행동의 결과였고 이제 너는 배신의 대가를 이해하게 된 거야. 나는 그 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의 고백, 내 말의 무게가 우리 사이의 공간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연의 얼굴은 굳었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은 와인 잔의 줄기를 마치 그것이 그녀를 현실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것인 양 꽉 쥐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게 되었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의 빛을 보았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나는 계속했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고 내가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노는 전혀 없었다. 집, 가족, 네가 원한다고 말했던 삶.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았어. 내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녀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나는 그녀가 변명을 하기 전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하지 마. 다시는 이걸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 넌 할 말을 다 했고 나는 들었어. 하지만 이제 네가 들어야 해. 나는 일어나서 내 잔에 든 와인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와인은 잔 가장자리까지 차올랐다. 있잖아, 웃기지.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 일, 내 비밀들, 모두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지. 나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했어. 하지만 진짜 거짓말은 내 일이 아니었어. 우리 자신이었어. 바로 이거, 결혼. 네가 그것을 한 걸음 파괴하면서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신뢰와 충성의 환상.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닦을 생각도 없이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후회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사랑이 있던 자리에 텅 빈 아픔만이 있었다. 나는 이것보다 못한 것 때문에 남자들을 제거했어, 서연아. 내가 말했다. 내가 맞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숨 막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적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넌 여기 내 맞은편에 앉아서 살아있어. 왜 그런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입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지쳤기 때문에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없어. 내가 인정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거짓말에, 배신에, 고통의 순환에 지쳤어. 너를 제거하는 것이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부서진 것을 고치지는 못할 거야. 속임수의 세월이나 내가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고통을 지우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우리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할 거야. 이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고 두 손에 얼굴을 묻자 흐느낌이 온몸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동요 없이 지켜보았다. 만약 예전에 내가 후회나 슬픔을 보였다면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해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갈 거야.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내 말의 단호함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올려다보았고 절망과 불신의 초상이었다. 그럴 수 없어. 그녀가 목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들은 어떡하고?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우리는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아이들은 다 컸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나를 가질 거야. 적어도 그들이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될 때까지는. 하지만 나는 머물 수 없어.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고 잔이 나무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내 결정을 더욱 확고히 했다. 내일 아침 전에 갈 거야. 곧 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거야. 그때까지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나를 따라오지 마. 전화하지 마.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만약 그러면 서연아,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걸어 나갈 때 그녀의 흐느낌은 더 커졌고 나는 그녀를 산산조각 난 세상에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필수품만 담은 가방 하나만 쌌다.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 삶의 화려함이 필요 없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나는 길을 나섰다. 빌라는 뒷거울에서 점점 작아져 기억의 한 조각이 될 때까지. 내 일부는 그녀가 문가에 서서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한때 그랬던 남자, 남편, 아버지 그 바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길은 내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사치였다. 그보다 더 단순하고 순수한 것,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었던 삶의 잔해를 뒤로하고 차를 몰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배신과 거짓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그것에 맞설 것이다. 좋든 나쁘든 이것이 이제 나의 이야기이고 그것은